안녕하세요. 주식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본부장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봐 주시죠. 네, 열어놨습니다. 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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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뭐 빅테크가 뭐 유행이긴 한데, 음, 빅테크보다 올해는 이제 빅뱅크입니다. 빅뱅크. 아, 빅뱅크? 네, 어, 빅뱅크라고. 은행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음, 빅뱅크. 빅테크 안 부러운 빅뱅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까지 바이든 트럼프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판까지 열일하는 SEC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00대 125. 여기 있습니다. 이 숫자가 뭔지 좀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틱톡 트럼프 손에 되살아나나라는 주제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옥 맛본 양자컴 MS 천사를 만났는데 진짜 천사인지 어쩐지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소식부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빅테크 안 부러운 빅뱅크 어떻게 가능했는지 제가 이제 실적 발표를 이제 최근에 좀 하고 이제 이번 주에 또 실적 발표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4대 뱅크죠. 이제 JP 모건,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그다음에 웰스파고가 있습니다. 미국의 4대 뱅크라고 합니다. 요 실적 발표를 어제 이제 3대 뱅크가 이제 4대 뱅크 어제 했고요. 그다음에 JP 모건, 골드만삭스도 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실적이 생각보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고 JP 모건은 그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500억 달러를 연간 순이익을 넘었습니다. 이게 사실 전례가 없던 그런 기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모두가 다 2024년도 4분기에 견고한 성적을 보여서 이것뿐만 아니라 어제 이제 CPI가 이제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잘 나와서 주가는 우상향으로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CPI도 CPI지만 이 은행주가 전반적으로 잘 나온 것들이 아주 좋은 지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좋았고요. 전반적으로 이 부분이 잘 나왔는데 이게 왜 잘 나왔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나왔다고 이제 실적이 잘 나왔다. 그리고 내년도도 잘 나올 것 같다. 요 정도로 보는 것보다 이게 어떤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저는 기본적으로 들거든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지표가 될 수 있고 이게 어쨌든 마진이 좋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은행이 어쨌든 마진 장사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중간에서 은행이 뭘 하는 건 아니에요. 빅테크처럼 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은행은 철저하게 마진 장사입니다. 은행에 그러니까 뭐냐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이자가 기본적으로 더 높고 은행 이자를 낮게 주면서 그 마진으로 이제 장사를 하는 게 은행입니다. 기본적인 장사의 기법이죠. 그리고 이제 수수료를 좀 많이 책정을 해서 그걸로 이제 장사를 하는 게 은행의 기본적인 테크닉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파생 상품을 팔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이제 그런 하다음에 이제 대출을 했을 때 그 대출을 회수를 잘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그런 대출 회수가 안 되는 그런 불량 회수율을 줄이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의 기술을 좀 많이 불량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해지를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기법이 좋아지면 은행이 이제 회수율이 좋아지고 그러면 이제 은행이 좋아지는 이런 건데 이런 게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은행이 기본적으로 그러면 경기가 좋아졌다는 얘기군요. 회수율이 좋아졌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 지표가 좋아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내년도 올해 이제 미국 경기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얘기고 세계 경기도 나름대로 좋아졌다는 얘기고 돈이 미국에 몰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미국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일단 이 부분도 있는데 저는 요 한 축 중에 암호화폐 거래가 되게 중요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거래도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네, 암호화폐를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리고 이제 요 파생 상품도 많이 있습니다. 암호화폐든 미국 주식 거래든 ETF 상품 같은 게 되게 많이 있는데 요런 관련된 것들을 상당히 많이 냈습니다. 이 미국의 이제 투자은행들이나 요런 4대 은행들이 많이 내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이 이걸 엄청나게 많이 샀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이 샀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많이 사고 주변에도 많이 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요? 아니 요 투자 투자 상품들 상품들. 그러니까 요런 투자 상품들을 많이 사고 암호화폐도 많이 사면서 요런 은행들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못 사면 암호화폐 관련된 요런 투자 상품들을 많이 사는데 이런 투자 상품들을 이런 JP 모건이나 아니면 뭐 엘스파고나 이런 데서 많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파생 상품들에서 수수료를 많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흥행을 하든 안 하든 이런 것들 사고 팔면서 수수료를 엄청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돈을 벌었다. 그렇죠. 그런 데서 수수료 엄청나게 장사를. 수수료를 많이 그죠.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흥행과 상관없이 음, 이들은 이거에서 엄청나게 수수료를 많이 가져가는
그래서 지난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거고 이것들이 흥행을 하면서 미국 주식 시장이 좋아지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돈이 몰리면서 돈을 많이 가져가게 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순마진 마대가 확실히 좋아졌고 이 고수익 대출 상품이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저는 고수익 대출 상품이라고는 고수익 마진 상품이 많아졌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요게 히트 상품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하나가 AI를 통해서 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대출을 누구한테 해줘야 될지에 대한 판단이 잘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나가서 이걸 보고 이게 요거는 얼마를 해줘야겠다, 이거는 어떻게 대출을 해줘야겠다라고 이제 사람이 판단을 했는데 요즘 AI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가 요런 대출 상품은 얼마를 해주는 게 적당하다라고 AI가 적정하게 잘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 해지가 좀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상품이 좀 좋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 같으면 이지영 아나운서한테 돈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왜요? 뛰어난. 저한테 주세요 좀. 네. 예, 호두 과자만 주시지 마시고. 네. 네, 농담입니다. 비싼 호두 과자. 네, 비싼 호두 과자. 금 호두 과자입니다. 네. 그러면 달러 강세가 되면서 이제 글로벌 거래가 이제 환율 이익이 좀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게 사실 저도 같이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은 게 이번에 은행 실적 발표를 네네네. 중요하게 봤어요. 네네네. 뉴욕 증시에서도 네. 처음 스타트였잖아요. 네네네. 이제는 어쨌든 금리 인하가 안 좋게 펼쳐지게 됐잖아요. 1년에 뭐 2번 하겠다. 네네네네. 적게는 한 번 네네네네.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기업 실적이 미국 주식을 끌고 갈 가능성이 크대요. 그러니까 뭔가 시장에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고 성장률일 네네네네네. 것이다라고 이제 월가의 분석가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더 실적 발표를 주목을 했었고 저도 사실 관심 있는 그 일정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봤는데 좋게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진짜 미국 경제는 네. 나쁘지 않구나 네. 그런 게 좀 느껴졌었어요. 돈이 다 몰리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트럼프가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우선주의를 하면서 더더군다나 돈이 많이 몰릴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일단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신호 자체가 너무 좋은데 이거 자체가 너무 몰리니까 약간 좀 금리 인하가 이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너무 좀 또 디프레션 되지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그런 우려도 조금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너무 좋으니까 투자를 또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이제 섹터나 이런 것들이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뭐 이거를 근데 은행은 문제가 뭐냐면 재투자를 할 수가 없었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이거를 그냥 자신들 그의 이익으로만 그러니까 은행은 이걸 재투자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은행은 다른 기업과 다르게 다른 기업들은 뭐 빅테크들은 뭐 다른 기업의 발전이나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메타나 이런 것들은 다시 재투자를 하잖아요. AI나 이런 쪽에. 근데 은행은 재투자를 하지 않고 자기들이 그냥 마진이나 뭐 이런 걸 뭐 그냥 돈잔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는 약간 별로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성장성에 투자하지 네네네네. 않는군요. 예, 그러니까 상품이나 이런 것들에 더 투자하는 것보다 그냥 자기들 뭐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로만 그냥 가져가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렇게. 예. 맞아요. 예, 오히려 금리를 낮춰준다거나 그쵸. 이렇게 하진 않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은행의 사업 자체가 타인 돈으로 하는 거라서 더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근데 이제 그러면 이게 어쨌거나 뭐 좀 주주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거를 성장시킨 게 어쨌든 그 예금을 내놓거나 했던 이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분들에게 뭔가 혜택을 준다거나 뭐 아니면 은행에 좀 편리성을 좀 준다거나 이런 거에 투자를 좀 더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는 투자를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우리나라 은행을 좀 보면 이게 더 사용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5년 전이나 3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봐도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창구 이용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이 더 많아요. 앱으로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많은 걸 해야 되고 은행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것 같고 이러니까 더 이용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은행이 점점 더 저는 모르겠어요. 돈을 더 많이 버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은행을 더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것 같고 인터넷 뱅킹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점점 더 이게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게 썩
좋지 않다.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성장성이 없다는 네네네. 거죠. 우리나라 은행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발전된 뭔가를 보여주는 획기적인 게 좀 없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렇게 뭐 색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뭐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계속 자기네들끼리 등치만 키울 뿐이지 뭔가를 보여주는 뭐 색다른 게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모델만 비싼 모델을 쓰고 등치만 키우고 서로 합병만 하고 뭐 이런 느낌만 들지 기본적으로 뭐 그렇게 뭐 사용자의 어떤 그런 인터페이스를 통한 뭐 사용자 편한 걸 한다거나 우리가 창고를 갔을 때 좀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거나 뭐 이런 걸 별로 느끼지 못하게 되는 느낌이 점점 더 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획기적인 뭐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켜봐야죠. 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저희가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이제 어떤 그 467일간 전쟁 끝에 휴전을 전격 합의를 했습니다. 아침에 이제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것도 이제 시장에 좋은 긍정적인 어떤 하면서 유가도 안정이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의미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하메드 빈 압둘라만 알타니 카타르 총리가 이제 1월 15일 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합의에 도달했으며 휴전은 1월 19일부터 이제 발효가 될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여러 가지로 아주 좋은 의미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요걸 가지고 재미있는 건 이 사실이 발표되면서 이제 초기 휴전 기간은 6주간 초기 휴전 기간이 설정이 됐고 이 내용은 휴전 합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서 단계적으로 군대를 철수하기로 했고 하마스 요구에 따라서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 내에서 1.5km 대신에 500에서 700m 정도 완충 지대를 유지하고 철수할 예정이고요. 하마스는 억류 중인 이스라엘 인질 33명을 단계적으로 석방하고 이에 상응하는 수의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이스라엘로부터 이제 석방할 예정입니다. 첫 주에는 3명의 인질을 석방하고 이후에 매주 유사한 숫자의 인질을 석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자 지구의 피난민을 귀환하고 이제 안전한 귀가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이집트와 카타르에서 감독하에 인도적인 재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차차 하고 나면 6개월 뒤에 이제 완전한 이제 휴전을 하게 되고 서로 이제 카타르의 팔레스타인의 재건을 위해서 이제 노력한다고 합니다. 아주 잘된 일인데 이 사실이 있고 나자 재미있는 건 요 기사를 보시면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양쪽 다 내 떡이다. 자기 덕이다라고 주장 내 덕이다. 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진은 어디서 보는지 아주 잘 구한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뭐 자주 봤던 네, 사진입니다. 네. 워싱턴 AP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자기 덕이라고 이제 서로 그죠?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가자 지구에 대해서 자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가자 지구의 합의가. 근데 왜 또 바이든은 전쟁을 멈추지 못했다라는 그런 컴플렉스 같은 게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요거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익스플레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 이제 요 부분을 이제 트럼프가 이제 비난을 한 게 있습니다. 요 부분에 관해서 이제 비난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비난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관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 부분에 관해서 제가 이제 조사를 좀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구가 정말 이 부분에 관해서 합의에 도달하는데 노력을 많이 했느냐를 제가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어떤 노력을 했느냐? 바이든 행정부는 재임 기간 동안 중재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 하마스 지도자인 야히야 시나르가 사망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폭격을 통해서 사망을 했는데 정치적 해결을 위해서 기회가 왔다고 강조하면서 휴전을 촉구하게 했습니다. 이때 그리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중동에 파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질 석방과 인도적인 협상을 위해서 중재 노력을 했고요. 트럼프 당선인도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휴전 합의에 영향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측근이죠. 그래서 린지 그레이먼 상원 의원을 지원하에 이제 보내서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이스라엘 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뭐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마스 쪽에도 압박을 가하고 이스라엘 쪽에 압박을 하면서 휴전을 하라고 계속 자기가 압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했으니까 이제 근데 결론은 양쪽 다 노력을 좀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가 아니라 양쪽 다 노력을 하는 와중에 이제 하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 부분에 관해서 이제 하게 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됐고 이제 이게 이제 왜 전쟁이 일어났냐고 생각이 들면 기본적으로 이제 요 전쟁은 이제
2007년에 요 하마스 지역 가자 지구를 이제 이스라엘이 통제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역에 안 가보셨죠? 네, 안 가봤죠. 예. 그러니까 하마스 이 해변가 옆에 보면 진짜 높이가 한 10m 정도 되는 통곡의 벽이라 벽을 쌓아놨어요. 못 나오게. 그 봤어요. 본 적 있어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쌓아놓은 지역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쌓아놓고 이제 거기를 못 나오게 해놓고요. 2024년에 하마스 쪽에서 이제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충돌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전쟁이 발발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발발이 됐고 고립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미국과 이란이 대리 갈등까지 이루어지면서 이제 이게 계속 역효과가 났었는데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문제는 요거는 각자가 이제 자기가 이제 공이라고 얘기하면서 막상 또 우크라이나 전쟁은 서로 탓이라고 또 탓이다. 네,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잘한 건 내가 했고 못한 네네. 건 네가 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서로가 이제 트럼프는 우리가 진 전쟁이다. 우크라이나가 진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기 바이든은 우리가 이긴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누가 이겼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 애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이나 이런 걸 볼 때 러시아도 완전히 이겼다고 얘기할 수 없고 우크라이나도 완전히 이겼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피해가 너무 크다고 합니다. 양쪽 다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러시아도 완전히 이겼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래요. 그 영토 분쟁도 그렇고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나 이제 외국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이제 수많은 인명과 파괴가 되면서 엄청나게 많이 죽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서방이나 미국 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러시아 자체도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피폐해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싸움이냐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지금 뭐 엄청나게 우라나 이런 것들도 지금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라 거기가 지금 되게 힘들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럼 끝내야죠. 이제 끝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거의 막바지가 온 것 같고요. 트럼프 정부가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는 자존심 때문에 그걸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트럼프 정부가 들었으면 이제 수개월 내에 이게 거의 막바지 조율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푸틴하고 트럼프는 되게 친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조율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가능한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끝나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은 추측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 부분에 관해서 이제 이게 둘은 승리가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최근에 또 유럽에서 또 지원을 했거든요. 막바지 마지막 지원을 또 해줬습니다. 돈을 금전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더 전쟁을 할 것 같은데 트럼프는 끝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가 처음에는 이제 바로 질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계속 유럽이나 왜냐면 유럽이 거기 저항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유럽을 바로 맞닥해야 되니까 이제 유럽이 돈을 계속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대리전을 치르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저항이 심해지고 전선이 형성되다 보니까 이제 계속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처음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동부하고 남부 일부를 점령을 했지만 그 다음에 전역을 점령하는데 실패를 계속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계속 어떤 물자 자원들을 계속 지원해주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나머지 물자 자원에 고립이 되게 됩니다. 나머지가 안 가게 되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제 지원을 안 해주니까 러시아가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자 자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좀 이기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이제 약간 밀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립이 되다 보니까 좀 힘들어지면서 러시아가 이제 나중에 좀 밀리면서 지금 계속 국지전이 되면서 서로가 희생만 계속하게 되는 약간 그런 식의 어떤 관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휴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서로의 영토를 어떻게 나누느냐가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상황에서 서로가 가진 나라의 땅을 어떻게 나누냐. 그러니까 지금 가진 상황에서 하면 우크라이나가 약간 불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곡창지대에 있는 부분과 항만 쪽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나누느냐 이게 또 이슈라고 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또 한참 또 그럼 러시아는 자기가 원했던 그런 것들을 갈취를 했나요? 어느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를 하면 이제 휴전 협상이 안 되니까 어느 부분은 양보를 하고 어느 부분은 또 주고 그다음에 서방에서 이제 러시아에게 뭔가 또 미국에서 뭔가를 좀 주면서 뭔가 협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전쟁을 일으키면서 했던 양쪽의 이제 지도자들에 대한 이런 제재도 언젠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뭐 누가 전범이냐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런 이슈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곧 끝나지 않을까. 전 이 다음 소식이 더 재밌는데요. 볼게요. 아, 그렇죠. 네, SEC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그 게리 겐슬러의 이 충실함과 이 어떤 이론적 우직함. 예, 아니 저는 이분이 뭐라 그럴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원칙과 이런 것들이 되게 철저함이 좋아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증권 외에는 간섭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증권을 나누는 기준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함과 증권을 나눠주고 어떤 건 증권이고 어떤 건 자기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거가 그걸 나누지 않는 방식과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논란과 그거를 계속 이슈화시키는 이런 것들의 본연의 자세를 잘하는 부분은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화폐와 증권과 그 외의 것들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그 부분이 물론 아니 그게 이제 뭐 나중에 그게 뭐 중요하냐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그걸 이제 통제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서 그거를 통제하고 어디에서 그걸 관리하냐도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그걸 관리할 건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기구를 암호화폐위원회나 이런 걸 만들어서 관리할 건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거를 이제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이제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맞아요. 이더리움도요. 예, 리플은 증권이다라고 또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해서 이제 왼쪽에 보시면 리플은 계속 증권이라고 얘기해서 리플과 계속 소송 중이고 오른쪽은 암호화폐 중에 이제 비트코인은 아니라고 이제 폭스 TV에서 또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슈가 되고 있고 오른쪽에 또 보시면 이거는 이번에 처음 불거진 게 아니고 이게 몇 년 전에 이제 이미 그 X를 인수할 때 그거를 이제 신고 안 했다고 해서 이제 그게 이제 또 다시 불거진 이슈더라고요. 이게 처음 맞아요. 불거진 건지 어제 아는데 얘기했었죠. 계속해서 그 부분이 계속 넘어오는 거라고 새로운 뉴스가 아닙니다. 이게 사실 제가 보니까 새로운 뉴스처럼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새로운 뉴스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근데 이제 그걸 나누는 것 중에 뭐 하위 테스트라고 HOWEY 테스트라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세 가지를 충족해야 금전적 투자 가치가 있느냐, 공동기업으로 투자되었느냐, 타인의 노력에 의해서 수익이 기대되느냐 이 세 가지를 충족해야 증권으로 이제 간주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비트코인은 통과가 되지 않는다로 해서 이제 이 부분이 충족이 되지 않아서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거가 이제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이게 절대적인 또 요소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증권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리플이 요 부분에서 이제 이슈가 돼서 요거는 소송이 서로가 계속 맞닿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요소면 이 하위 테스트가 절대적인 요소면 상관이 없는데 이 절대적인 요소가 또 아니라고 하네요. 제가 이게 왜 또 그러면 절대적인 요소면 리플하고 이제 소송이 붙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게리 겐슬러가 이제 소송이 붙었을 때 이제 리플이 항소를 또 하고 이제 서로 맞닿아 가지고 이제 뭐 계속 항소를 하더라고요. 요거 제가 이따 더 예,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드릴게요. 근데 네. 이 부분이 하위 테스트가 꼭 절대적인 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항소를 또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좀 이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게리 겐슬러는 이 부분을 양보를 못 하겠나 봐요. 이걸 계속 계속 자기는 증권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리플 쪽은 디지털 자산, 화폐라고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요거에 따라서 어떤 제재와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자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어떤 이슈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맞아요. 예,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에 누가 관리할 것인가 이 부분 방향성이 달라지죠. 예, 영향성이 네. 달라지고 향후에 뭐 발행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도 많이 달라질 것 같고 우리나라나 뭐 어떤 관리 체계나 이런 것들도 많이 달라질 것 같아서 저는 이게 논쟁이 되고 있지만 어쨌건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면 건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게리 겐슬러가 지금 하는 것들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떤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 생각하고 이분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잘하고 계신다. 잘하고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뭐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하위 테스트를 뭐 짧게 이렇게 설명을 하긴 하는데 이 테스트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만약 이런 위원회가 있다면 한번 우리나라도 이런 암호화폐에 관련돼서 좀 한번 규정을 한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정의도 한번 내려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도 암호화폐에 대한 정확한 정의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어떤 게 암호화폐고 어떤 게 증권이고 블록체인에 관련된 어떤 이런 기술에 관련된 어떤 암호화폐들에 관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정의를 누군가가 정부나 어떤 이런 위원회 같은 데서 정확하게 누군가가 내려주거나 위원회에서 어떤 모호성에 대해서 뭔가를 정의를 내려준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또 반론을 제기한 데도 없고 학회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뭐 제각각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상장사라고 하나요? 거래소라고 그러나요? 거기서도 뭐 올리는 기준도 제각각인 것 같고 폐지의 네네네. 그 그러니까 기준들. 그런 그죠?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도 막 혼란을 너무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체계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뭐 암호화폐를 잘 처음 모르시는 접하고 막 이런 분들. 사람들도 맞아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투자에 어렵죠. 대해서도 이게 네. 쉽게 접근하시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숫자인데요. 테슬라 연말에 얼마가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웰스파고가 테슬라에 대해서 125달러 갈 거라고 예상을 70% 떨어질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거 좀 샤킹하더라고요. 샤킹합니까? 네. 그러니까 그 근거로 수익성 악화될 거다. 영업이익이 최근 분기 영업이익 9.6%로 지난 5개 분기 중에 가장 저조했답니다. 그리고 가격 인하 정책을 계속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마진 왜냐하면 BYD가 오늘 이제 한국에도 상륙을 했는데 상륙했어요. 네. 네. BYD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도 많이 따라왔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현대자동차도 아주 뛰어납니다.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벤츠, 그러니까 기본 내연기관차들이 많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제 80% 컬랩스 떨어질 거고 이제 넥스트 내년에 125달러 갈 거다. 연말쯤에서 내년쯤에 이렇게 갈 거다라고 이제 웰스파고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 4대 은행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네, 네. 대단한 회사입니다. 네. 근데 모건스탠이 잘 못하기로 소문난답니다. 모건스탠인가? 네, 그렇습니까? 800달러 예상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모건스탠리는 못하시다면 마실 때도 많습니다. 네. 근데 800달러 예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뭐 로보택시나 뭐 도조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또 슈퍼컴퓨터도 있고 뭐 모건스탠리 아담 도나스라는 어떤 그 애널리스트가 예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 트럼프랑 같이 있으면서 규제 완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스페이스X와 규제 완화 부분과 스페이스X 부분과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역할을 많이 할 거라는 부분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에 시너지를 낼 거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지금도 이제 뭐 특별한 호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140달러 이 정도에서 지금까지 온 이유도 이런 것들의 기대감이 개인기였죠. 반영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한 3배까지 왔듯이 앞으로도 못 가라는 법이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됐고 기본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나 배터리 에너지 산업, 글로벌 전기차의 점유율 같은 것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어쨌든 혹시라도 모르겠지만 이제 틱톡 같은 것들 인수하게 되거나 이랬으면 이거하고도 많은 시너지를 또 낼 수도 그러게요.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날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 밸류션이나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퍼포먼스를 내는 데는 일론 머스크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잘 맞아 떨어지면 800달러도 꿈의 숫자도 아니다. 일론 머스크한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제 쭉 가게 될 거고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125대 800 누가 맞을 것인가 연말에 한번 내기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 네, 궁금합니다, 저도. 네, 다음 소식 보시죠. 네. 틱톡.
아, 자, 이것도 네, 누구 손에 갈 것인가라고 이제 희대의 관심입니다, 예, 제가 이제 지금. 워싱턴 포스트를 잠깐 이제 인용을 했는데 이제 19일 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걸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연기해 줄 거라고 이제 기사가 워싱턴 포스트에서 단독으로 났습니다. 구제해 줄 거다. 연기해서 요 부분을 연기해서 60에서 90일 정도 이렇게 2, 3개월 정도 트럼프가 이제 이 부분을 연기해 줄 거다, 구제해 줄 거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런 와중에 최근에 보시면 백만장자인 프랭크라고 이제 프랭크 맥커트라는 분이 요 틱톡에 관해서 인수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예, 또 이 부분에 관해서 전 LA 구단주였던 분이 또 인수 제안을 했다고 하고 관심 있는 분이 많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고 요 부분에 관해서 이제 매각 대금은 우리나라 돈 한 6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사업권에 관한 매각 대금은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60조 상상이 안 가네요. 네, 그 정도 얘기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양자컴 지옥 갔다 살아났답니다. MS가 또 살려주네요. MS가 이제 홈페이지 가시면 퀀텀 레디라는 요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벌써부터 이제 뭐 프로그램으로 이제 여기 퀀텀을 해서 이제 오늘 저도 이거 내용 다뤘었는데 네. 엄청 올랐더라고요. 주가가 40% 넘게. 떨어진 걸 많이 떨어졌으니까 아, 올랐죠. 맞아요. 그것도 많이 떨어졌고 많이 근데 올랐고. 아예 프로그램으로 아예 홈페이지 가시면 여러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맞아. 아예 프로그램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그냥 기사로 나온 줄 알았더니 아예 MS 홈페이지에 이렇게 있습니다. MS 홈페이지 이게 가시면 애저 퀀텀 프로그램이래요. 애저 퀀텀 플랫폼인데 네. 그거를 활용해서 양자 개발을 네네네. 해봐라 네네네. 마음껏. 약간 이런 느낌이던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한다고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양자 기술의 준비로 하면서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문제 해결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보면 이제 그 기본적으로 라이벌들 기업, 빅테크 라이벌들 기업한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엔비디아나 메타 쪽에 너네는 오래 걸린다면 우리는 해볼게, 우리는 할 수 있어.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두 기업들에게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애저니까 이제 나머지 클라우드 기업 두 기업이죠. 구글이나 AWS 쪽에는 이제 약간 메시지를 던지면서 너네 사실 양자는 구글이 먼저 한 거 아닙니까? 구글이 먼저 앞서가는데 그 맞아요. 부분에서 우리가 더 앞서가겠다라는 걸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요 부분을 진짜로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걸 할 수 있을 건지 어쩔 건지 이제 자기네들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여주는지 퍼포먼스가 나오는 건지 이제 보여줄 건지 보여주는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여주고 퍼포먼스가 나올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맛보기로만 보여주는 건지 실질적으로 퍼포먼스가 나오는 건지 이게 이제 양자를 앞세워서 실제로 그냥 살짝 보여주는 거.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AI를 앞세워서 AI처럼 하는 거. AI 포장을 앞세워서 그런 거 있잖아요. AI 포장을 앞세워서 막 AI 같은 약간 이런 느낌. 예. 그러니까 챗 GPT하고 검색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챗 GPT 검색하고 검색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검색을 마치 챗 GPT 검색인 것처럼 얘기하는 우리가 약간 그런 그러니까 네이버 검색을 마치 챗 GPT 예, 검색인 그러니까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됐다는 얘기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약간 혼란스럽긴 합니다. 맞아요. 네.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 가지로 오늘 3달러도 뛰고 뭐 그러던데 여러 가지로 소식 많을 것 같은데 얘기 좀 많이 전해주십시오. 네, 소식은 많고 시간은 없고. 시간 한 10분 써주십시오 오늘. 안 돼요. 저희가 또 정규 방송 시간이 아닙니다. 있어서 정규 방송 없습니다. 편집하시기 힘듭니다. 아닙니다. 우리 또 편집하시는 분들이 오늘 시간 많이 쓰셔도 됩니다. 제가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무슨 소식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비트코인 10만 다시 돌파를 했고 지금은 이제 99,000이고요. 되게 전반적으로 여기 라인 보시면 되는데 다 좋았어요. 다 올랐거든요. 이게 24시간 기준이니까 뉴욕 시장 이제 시작을 했었을 때부터 이렇게 쭉 하는 거고 계속 이제 흐름은 좋았었고 몇 가지 포인트만 오늘 또 짚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I 덕분이었어요. CPI 잘 나왔고 그 전에 제가 그 폴캐스트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각각에 있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BNP 파리바,
뭐 JP모건 등등 무디스도 이제 아는 이제 CPI 지표의 예상치들이 나왔는데 CPI 지표가 지금 2.9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거 자체는 연준이 이제 목표로 했던 거랑 굉장히 멀어진 거고 계속 그게 안 좁혀지고 있기는 해요. 안 좁혀지고 있지만 시장에 있는 많은 은행의 예상치가 2.9라는 예상치였고 그리고 코어 CPI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은 less food and energy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음식이랑 에너지를 제외한 거는 3.3을 내다봤었는데 이 예상치대로만 나와주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2.9는 예상치대로 나왔고 코어 CPI는 3.2 그러니까 조금 더 낮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안도 랠리가 이어졌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드워치라고 해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금리를 내다보는 수치입니다. 이 페드워치 상으로 지금이 현재 이게 이제 미국 금리잖아요. 요게 이제 인하했을 때의 금리예요. 그러면은 요 인하 금리에 많이 이제 베팅을 하는 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이번에 금리 인하를 내다본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요 지표를 잘 보시면은 그래도 40%의 금리 인하를 내다보는 그 시기가 언제냐면요. 2025년 6월 7월이에요. 그럼 금리 인하가 시장 참여자들은 올 중반기가 넘어서야지만 중반기 정도는 돼야지 한 차례 하겠다. 이렇게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97% 넘는 참여자들이 이번엔 동결을 보고 있고 80%가량의 참여자들이 3월 달에도 동결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드워치 상으로는 여전히 보수적으로 이제 금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이 CPI 지표가 이제 오케이 일단락 되고 나서 비트코인 가격도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해줬습니다. 오늘 리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가지고 왔어요. 리플이 이제 그러려면 우리가 좀 예전으로 이야기를 돌아가 봐야 되는데 SEC가 리플 측에 증권법 위반 소송을 냈습니다. 리플의 주장은 우리는 증권이 아니어서 너희의 관할이 아니다라는 거였고 SEC의 주장은 증권인데 증권법을 위반했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항목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항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70% 승소다라고 해요. 70% 승소인데 중요한 거는 리플이 지금 거래소에서 개인 투자자한테 팔고 있는 그 물량들 있잖아요. 그게 그 과정이 SEC 측에서는 증권법 위반이다라고 이제 소송을 걸었지만 미국에 있는 법무부에서는 이거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거라고 이제 판결이 나왔어요. 어떤 의미냐면은 계속 리플을 현물 거래소에서 팔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리플에게 이제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개인 투자자 대상에서 판매한 것은 증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매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했거든요. 세 가지 항목 중에.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항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리플을 시장에 지금처럼 유통시키는데 약간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거래를 못하게끔 하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었는데 이 부분에 관한 항소서 제출을 이제 서면으로 일단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상 시장에서 가격 방어를 잘했어요. 왜 잘했냐? 자, 리플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가운데 리플의 법률 책임자가 코드숨을 쳤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항소 준비 서면은 실패한 거를 우기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미 이제 판결이 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마지막 객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실제로 표현을 했었고, 이게 이제 항소서를 냈던 이제 SEC 측의 의견이었는데 이걸 다시 리트윗을 해가지고 아예 대놓고 약간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가격 방어도 굉장히 괜찮았고 일단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 이게 무의미하다라는 게 이제 리플의 법률 책임자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이긴 해요. 하지만 이제 SEC 측에서는 계속되는 이제 불굴의 의지를 나타내는 거고 SEC 안에서도 게리 겐슬러도 있지만 다른 의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과반수로 투표를 하기는 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게리 겐슬러 의견도 중요하지만 다른 SEC 의원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번에 포진된 것 자체가 게리 겐슬러가 사임하면서 폴 애킨스도 그렇고 그 안에 내부적인 구성인들도 암호화폐 친화적인 그런 구성인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제 SEC가 이런 항소서를 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긴 합니다. 하지만 살짝 가격이 흔들리긴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너무 긍정회로만 돌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이제 SEC 법률 책임자는 이거 이미 판결 난 걸 너네가 우겨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일부 다른 항목에 관해서는 이제
리플이 벌금을 내기로 했어요. 근데 그 벌금의 양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적은 벌금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또 악재가 되진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SEC는 계속되는 불굴의 의지로 항소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만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서 오늘 그 내용을 좀 다뤄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 일가가 이더리움 매입했습니다. 이 소식도 좀 전해드릴게요. 트럼프 일가의 WLF라고 하는 게 있어요. 트럼프 일가가 지원하는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최근에 이더리움을 대량 매수하면서 포트폴리오를 크게 확장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캄에서 이 내용을 전해왔는데 그래서 아캄 인텔리전스가 전일 약 988만 달러, 약 144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매입했다라고 했고 이렇게 됨으로써 이더리움의 총 보유 포트폴리오가 676억 원에 달하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이더리움 가격이 막 떨어졌고 어제 제가 이더리움 이즈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하면서 막 변동이 없다. 이제 이거 뭐 이렇게 누가 비아냥거렸다 이러면서 알려줬었는데 그 기회를 이제 트럼프 일가의 WLF는 이제 잡았습니다. 그때 이더리움을 좀 산 것으로 보였고 그리고 이더리움이 3,200달러 심리적 지지선에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전일 대비해서 4.5%가량 상승을 했고 실제로 저도 이때 이더리움 그 조정받았을 때 '아 사야 되나?' 이런 생각 진짜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용기를 못 냈는데 이 트럼프 일가에서 매입을 해 줬고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소식들이 좀 전해졌고 제가 또 내일 뭐 경제톡을 찍기 때문에 이 트럼프 일가 코인을 내일 좀 다뤄볼까 해요. 그래서 트럼프 일가들이 어떤 코인들을 좀 가지고 있는지를 내일 한번 좀 자세히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고 일단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도 이더리움이 2,930만 달러로 가장 많은 유입을 기록을 했고 ETF 쪽으로입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도 이제 118억으로 이제 이더리움 쪽으로의 ETF 수급들도 좀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마지막 소식이 될 텐데요. 미국 8개 주의 블록체인 협회가 북미 블록체인 협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미 쪽에서는 이제 암호화폐 쪽으로 굉장히 좀 친화적인 그런 이제 의견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연방 정부에 통합된 가상자산 정책 권고안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일단 블록체인 관련 정책의 통일성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코인데스크의 헤드라인으로 걸렸던 건데 미국의 텍사스, 엘라베마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오하이오 그리고 오하이오와 캘리포니아는 지금 비축자산 그 법안도 발의를 해놓은 상황이잖아요.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워싱턴 등의 8개 주가 이 블록체인 협회, 북미 블록체인 협회 NABA를 창설을 했고 이제 연방 정부 측에다가 가상자산에 관한 정책 권고안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들이 모여서 이런 가상자산 법안을 조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 통합을 해서 이제 나라 중앙정부 쪽에다가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의 움직임들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오늘 암호화폐 이야기들 또 오늘 같이 나눠봤고요. 일단 비트코인이 다시 10만을 이제 도달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취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희망론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는 또 다양한 온체인 지표랑 뉴스들 살펴보면서 객관적으로 시장 봤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또 좋은 속보들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랩소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인사드려볼게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